여기 한국은 더럽고 지저분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어린 학생들을 왕따시키는 것은 물론 상류층 학생들은 그런 가난한 학생들을 괴롭히는 말도 안 되는 나라라며 경악해하고 있는 영국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한국의 학교에 들어서자마자 충격적인 장면들을 보고 크게 경악해하고 마는데요. 그 영국인은 한국의 무엇과 어떤 것을 봤기에 이토록 경악하고 만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온 에밀리아 콜린스라고 합니다. 저는 영국의 공립초등학교 교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국과의 교류를 위해 교사들 중 몇 명을 한국으로 보내라는 공문이 내려왔어요. 솔직히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교육자의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처음 알게 된 건 교육대학에 다니고 있던 대학생 때였습니다. 어느 날 고등학교 친구 한 명이 저에게 드라마 한 편을 추천해 주었어요. 저는 드라마 광이거든요. 친구가 추천해준 드라마는 학교를 배경으로 한 10대의 이야기를 담은 한국 드라마였는데 저는 한국 드라마를 한 번도 접해본 적 없었던 터라 드라마의 내용이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제 기대는 산산조각 났어요. 그 드라마에는 상류층 자제들이 다니는 학교가 나왔는데 그 학생들은 가난한 학생 한 명을 괴롭히고 무시했습니다. 드라마에는 과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에 최대한 중립적인 시선에서 드라마를 시청하려고 했지만 드라마의 후기에 달린 다른 아시아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드라마는 사실임이 분명했어요. 한국은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차이도 엄청나다는 아시아인들의 증언이 넘쳤거든요. 제가 태어난 영국도 사립학교와 공립학교가 존재했지만 한국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또 대놓고 가난한 아이를 괴롭히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상태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머릿속에서 거의 잊혀갈 쯤 한국으로 갈 교사를 선택하라는 공문이 내려온 것이었죠. 저는 당연히 안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우선 대부분의 교사들이 기혼자였습니다. 저 외에 미혼인 교사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 중에는 약혼자가 있는 교사도 있었습니다. 또 이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죠. 배우자도 있고 약혼자도 있는 사람을 해외로 1년 동안 보내는 건 말이 안 됐다 보니 한국으로 갈 교사는 싱글로 추려졌습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선택되었죠. 한국행이 결정된 후 저는 친하게 지낸 중국 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길길이 날뛰며 어떻게 저를 그런 나라에 보낼 수 있느냐 화를 냈어요. 얼마나 화를 내는지 제가 더 당황해서 진정시킬 정도였죠. 그 중국인 친구가 화를 내는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더럽고 그들이 사는 곳은 지저분해. 그리고 그곳을 중국인 척 둔갑시켜 인터넷에 올린다니까 그뿐만이 아니야. 중국이 북한을 도와주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나라야. 실제로 한국에 가보면 한국은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서 길거리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고 TV나 인터넷에 한국이 잘 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건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이야. 친구에게 들은 한국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특히 한국도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교육은 나라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데 한국은 잘 사는 애들의 교육에만 신경을 쓴다는 것이었죠. 이런 나라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제가 한국으로 가는 것은 정해진 사실이었고 저는 1년만 채우자고 생각하며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마냥 비행길에 올랐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한국 학교의 인솔자를 만나고 학교에서 마련해준 집으로 가는 내내 본 한국은 굉장히 발전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이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화려해 보이는 곳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해 굶어 죽는 사람들이 깔려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학기가 시작하기 전까지 인솔자가 저를 데리고 이곳저곳을 데리고 다녔지만 모든 게 다 가증스러웠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고 싶다고 해도 서울에도 볼 것이 정말 많다며 서울에서 즐길 걸 다 즐기고 다른 지역으로 가자는 변명만 나열했죠. 제가 한국의 참상을 보고 실망할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네. 나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데 라고 말이죠. 그렇게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학교는 실로 대단했어요. 분명 공립학교라고 했는데 사립학교인 줄 알았습니다. 학교 내부와 외부는 깔끔하게 리모델링 되어 있었고 운동장에는 잔디가 깔려 있었어요. 교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칠판이 갑자기 영상 스크린으로 변하질 않나, 학생들은 개인용 태블릿을 가지고 있지를 않나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게다가 태블릿은 학교에서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립학교처럼 학비가 비싼 것도 아니고 나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학교에서 이게 가능하다니.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영국이라도 이런 파격적인 혜택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학생들에게 세금으로 태블릿을 제공한다면 시위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학생들에게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냐면서 말이죠. 특히 저를 놀라게 한 건 모든 교실마다 설치되어 있는 난방 시설이었습니다. 에어컨과 난방이 가능한 시스템 에어컨이 어딜 가든 있었어요. 한국인들 입장에서 이건 당연한 일이겠지만 저에게는 아닙니다. 영국의 여름에 수업을 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땀에 푹 젖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공기청정기부터 가습기까지 저희 학교가 제가 살던 집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공립학교의 수준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시설임은 분명하지만 여기는 서울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고 교장 선생님과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무엇을 느꼈는지, 지내는 동안 불편한 것은 없었는지 등등을 나누는 시간이었죠. 저는 그 자리가 매우 불편했습니다. 한국의 좋은 모습만을 영국에 알리라는 무언의 압박 같았거든요. 저는 없는 말은 못 지어내는 성격이라 교장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학교에서 본 모습은 실로 대단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영국에 알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교장 선생님도 저를 인솔하는 도우미 선생님도 의아해하며 이유를 물었어요. 저는 서울이 아닌 지역이 얼마나 참혹한지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두 선생님은 대체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냐며 펄쩍 뛰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라면서요. 저는 도우미 선생님에게 그 정도로 떳떳하면서 왜 다른 지역에 가고 싶다는 내 의견을 무시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도우미 선생님은 정말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정말 서울에서 볼 게 많아서 그랬다고 대답했어요. 다른 지역에 가는 건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니 방학이나 긴 휴일을 이용하려 했다면서요. 정말 억울해하는 도우미 선생님에게 교장 선생님은 당장 이번 주에 시골에 있는 학교를 탐방하고 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저는 그 며칠 뒤 기차를 타고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야 나오는 시골에 있는 학교에 방문했습니다. 저는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중국인 친구에게 들었던 끔찍한 참상을 보지 못했어요. 서울에 있는 건물들보다는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지저분하기는커녕 고즈넉한 느낌까지 났습니다. 마지막에 도착한 시골 동네는 버스 정류장도 가로등도 인도도 낡아 있었지만 학교만큼은 아니었어요. 노란색 학교 버스와 학교 주변의 인도는 모두 새 것이었고 학교는 서울 학교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크고 깨끗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또 그곳에 아이들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끼니를 걸은 적이 없어 보일 정도로 건강하고 행복해 보였어요. 저는 제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한국을 오해한 것에 대해 사과하자. 도우미 선생님은 이제라도 오해를 풀었으니 다행이라며 넓은 마음으로 제 잘못을 용서해 주었어요. 솔직히 당시에 저에게 화가 나서 도우미 선생이고 뭐고 못하겠다며 저를 무시해버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국인에 대한 두터운 신뢰를 갖게 되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버리고 나니 한국 학교만의 놀라운 특징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교육 환경, 가르치는 내용, 교사들의 수준 등등 칭찬할 것들이 12개가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것들을 말하자면 그건 바로 답입니다. 한국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그게 놀라울 게 뭐가 있냐는 반응을 합니다. 저는 이런 여유로운 반응도 너무나 부럽습니다. 제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전 세계 친구들에게 자랑했던 것들이 한국인들에게는 당연한 것인 거니까요. 제가 놀라워했던 것은 바로 한국의 급식입니다. 제 사연을 듣는 여러분도 급식이 뭐 어때서 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한국의 급식은 정말 최고입니다. 저는 학교마다 영양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영국에서 영양사란 정말 부잣집이나 국왕의 거처에만 있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전문적인 영양사가 수천 개나 되는 학교에 전부 배치되어 있다니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교사들의 능력만큼 영양사들의 능력도 대단했어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 등 몸에 필요한 요소들을 전부 고려한 최고의 식단을 정해주었는데 그 식단이 한 달을 주기로 바뀌었습니다. 식단 돌려막기 같은 건 없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음식의 퀄리티였습니다. 정말이지 모든 음식이 환상적이었어요. 알아보니 음식을 해주시는 조리사분들의 경력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런 한국을 두고 왜 그 중국인 친구는 한국이 형편없는 후진국이라고 말했던 걸까요? 순간적으로 궁금해지더군요. 과연 그 중국인 친구가 한국을 실제로 와본 적은 있던 걸까라는 생각 말이죠. 한국의 실상이 이게 전부였으면 말을 꺼내지도 않았을 거예요. 어느 날 제 옆에 있던 선생님이 영양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염에 걸린 아이가 있다는 연락이었죠. 그걸 왜 이야기하냐 했더니 그 약. 이걸 말해야 장염 걸린 아이에게 맞는 점심을 만들어주지 않겠냐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을 잃었어요. 영국 아니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아픈 아이를 위해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주는 학교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급식 시간 몇 시간 전에 전달받는 내용을 가지고요. 영국에서는 아픈 아이가 있으면 따뜻한 차를 한 잔 주거나 밥을 못 먹을 정도라면 귀가를 시킵니다. 만약 부모가 당장 오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 아이는 밥도 못 먹고 양호실에 누워 있어야만 해요. 한 번은 그렇게 있던 아이가 구급차에 실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학교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어요. 아픈 아이가 이렇게 된 건 아픈 자녀를 학교에 보낸 부모의 책임이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게다가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은 따로 음식을 받는 곳이 있었어요. 영국에서는 알레르기가 있다면 무조건 도시락을 싸와야 합니다. 그런 아이들 것까지 챙겨줄 여유는 없다는 거죠. 저는 대체 아이들이 급식비로 얼마를 내길래 이 정도의 급식이 가능한 건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질문을 들은 선생님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충격적인 대답을 했어요. 급식을 먹는데 돈을 왜 내죠? 맞습니다. 한국의 학교는 무상급식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교사들에게는 급식비를 받았지만 밖에서 나가 먹는 것보다 저렴했으니 교사들도 안 먹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급식비에 이렇게 많은 세금을 투자하는 걸 한국인들이 반대하지는 않는지 물어보았어요. 영국에서는 유상급식이 당연한 것이다 보니 무상급식을 하는 순간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게 뻔했거든요. 그러자 그 선생님은 애들 먹이는데 돈 아까워하는 한국인은 없을 거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보고 느낀 것들을 개인 SNS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학교의 시설 고퀄리티의 수업 내용, 특히 급식 사진은 매일 올렸습니다. 제가 올린 사진을 본 영국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냐며 이 상황을 당장 설명하라며 저를 다그칠 정도였죠. 저는 이런 스페셜한 급식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걸 증명했고
제가 올리는 사진들은 매번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어메이징 판타스틱을 외치는 상황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제게 한국을 나쁘게 설명한 중국인 친구였죠. 저는 그 친구가 저를 속였다는 것을 알고 난 뒤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저를 한국에 추잡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저열한 배신자 취급을 했어요. 그러고는 한국의 급식 사진에 한국인들은 굶어 죽는 아이들에게나 무상급식을 베풀어라 라는 댓글을 달거나 한국은 먹을 게 없어서 구더기로 음식을 만든다는데 이것도 그런 음식 중 하나가 아니냐는 댓글도 달았습니다. 한국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중국인 친구의 말에 선동되기도 했어요. 저는 저처럼 한국을 오해하는 사람이 생기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영상을 찍어 올렸습니다. 처음엔 긴가민가 하던 사람들도 점점 제 영상을 신뢰하게 되었고 영상을 본 한국인들과 외국인들의 증언이 쏟아지며 중국인 친구의 주장은 점점 힘을 잃어갔어요. 오히려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는 욕을 먹기까지 했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이자 중국인 친구를 알고 있는 한 교사를 통해 중국인 친구가 일자리를 잃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중국인 교사는 영국에서 중국어 과외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까지 자신이 가르치던 아이들에게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모든 아시아 국가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심어주었다고 합니다. 한 학생의 부모님이 제 사진과 영상에 달린 중국 친구의 댓글을 보게 되었고 모든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이었죠. 중국 친구가 가르치던 아이들은 전부 상류층의 자녀들이었는데 그들의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 잘못된 정보를 세뇌시키듯한 중국 친구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힘있는 집안들이었다 보니 중국 친구는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추방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고 했죠. 그 친구의 거짓 정보에 휘둘렸던 한 사람으로서 통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국에 있는 동료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학교는 유상급식으로 바뀐 지가 오래입니다. 유상급식이라 해봤자 형편없는 퀄리티이지만요. 유상급식으로 시스템이 바뀌면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도시락을 싸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기가 역대 최악으로 안 좋아지면서 도시락마저도 못 싸오는 아이들이 많아졌고 결국 학교를 할 때까지 굶는 아이들이 많이 생겼다는 연락이 들려왔어요. 게다가 부모가 실직하면서 거리로 내몰린 아이가 영양실조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충격적인 기사까지 나왔다는 소식이 나왔다고 합니다. 런던의 노숙자 수가 급증한 건 알고 있었지만 어린아이까지 이렇게 될 지경이라니 진짜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는 영국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한국은 잘 사는 아이든 못 사는 아이든 공평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라면 모두가 균형 잡힌 식사를 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기회가 되어 다른 학교에 있는 다른 나라에서 온 원어민 교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영국의 상황을 말하며 한국의 급식 시스템의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 브라질 등 전 세계에서 온 선생님들도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급식은 세계 수준이었습니다. 사실 영국에서만 있었더라면 영국의 급식 시스템에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에 와서 보니 아이들에게 질 좋은 식사를 보장하는 건 학교와 나라의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영국에서 한국과 같은 일을 하려면 전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할 텐데 이건 세계가 거꾸로 뒤집혀도 불가능한 일일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만 이런 제도가 가능한 이유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고민에 대한 대답은 얼마 지나지 않아 우연한 기회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있던 초등학교 앞에는 오래된 문방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도 한국만의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은 그곳에서 게임도 하고 간식도 먹고 학용품을 사는 거나 준비물을 사는데 그 모습이 참 따뜻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문방구를 지나가던 중 처음 보는 나의 지긋한 할아버지가 문방구 안에서 학생들에게 무언가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사장님도 아닌 사람이 지나가는 아이들을 전부 불러다가 학용품 같은 걸 나눠주는데 그 할아버지는 필요 없다는 아이들에게까지 억지로 학용품을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할아버지에게로 가서 사장님은 어디 가고 당신이 여기서 이걸 나눠주고 있냐 물었어요. 물론 대화가 될 리가 없죠. 당시에 제 한국어 실력은 형편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제게 무슨 말을 했지만 전 알아듣지 못했고 저를 무시하고 아이들에게 자꾸만 뭘 주려고 하기에 그걸 막아섰습니다. 낯선 사람이 주는 걸 함부로 받으면 안 된다는 건 만국 공통이라 생각했거든요. 결국 약간의 실랑이가 벌어졌고 학교에 있던 도우미 선생님이 급하게 나오셨어요. 도우미 선생님을 통해 의사소통을 한 뒤 제 얼굴은 새빨개졌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문방구 사장님의 아버지였고 이 학교가 세워질 때 문방구를 개업했던 전 사장님이었어요. 아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방문해서 아이들에게 학용품을 나눠준 것이었죠. 남의 물건을 훔쳐서 쓴 게 아니라는 건 알았지만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학용품을 나눠준 건 이해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제 물음에 대답해 주셨는데 저는 그 이유를 듣고 눈물을 흘렸을 뿐만 아니라 오랜 고민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의 가장 가난했던 시기를 버텼을 뿐만 아니라 한국 전쟁을 겪은 분이셨습니다. 굶지 않고 살아남는 게 최우선이었다 보니 꿈 같은 건 꿀 겨를도 없었다고 했죠. 그렇게 밥 굶고 살지 않을 정도가 되니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서러움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30을 바라보는 나이였고 2명의 자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런 사연을 가진 사람들은 한국 사회에 여전히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기 자식들만큼은 원 없이 공부시키기 위해 뼈가 닳아 없어질 때까지 일하셨고 그 결과 학교 앞에 작은 문방구를 열 수 있었다고 해요. 이곳에서 장사를 하는 동안 돈이 없어서 학용품을 마련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다른 애들 몰래 준비물을 챙겨주기도 하고 가끔 불러다 라면도 끓여다 주셨더군요. 왜 잘 알지도 못하는 아이들에게 그렇게까지 하셨냐고 물으니 할아버지는 한국인들은 누구보다 배고픈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굶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배고픈 서름이 얼마나 큰지 알기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또 애들이 굶는 꼴은 죽어도 못 본다고 하셨어요. 내 애뿐만 아니라 남의 애일지라도 말이죠. 도우미 선생님도 이 말에 동의하셨습니다. 자신의 부모님 세대도 할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생각한다면서요. 자신의 친구가 놀러 오면 꼭 밥을 먹여서 보냈고 집에 돌아갈 때는 과일까지 싸서 보내셨다 합니다. 저는 그 영향이 학교의 급식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했어요. 자녀 세대들만큼은 자기들처럼 굶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 때문에 전 국민들이 학생들을 배불리 먹이는데 동의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급속도로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부 교육 덕분이었어요. 한국인들은 작고 인구도 없고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건 교육뿐이라는 것을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힘을 쏟았고 그 결과 지금의 경제 대국이 되었던 것이죠. 한국은 공부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하다못해 스포츠에서도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아이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자라나는 세대에게 과감히 투자한 한국의 아버지 세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가 한국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영국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나라이고 대단한 역사를 가진 나라라 불리지만 실상은 밥도 먹지 못해 굶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영양 상태는 생각도 하지 않죠. 세계 최고 강대국인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식의 채소 비율을 높이라는 말에 토마토 케첩을 올려놓은 나라이니 말 다했죠. 아이들은 나라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나라입니다. 저는 전 세계가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기간을 더 연장했었어요.
그렇게 1년이 될 줄 알았던 서울 사이가 3년 가까이 되도록 한국에서 머물렀었고, 지금은 한국을 떠나 영국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늘 한국에서 경험했던 일들을 가슴속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봤던 문화와 아이들을 대하는 어른들의 마음가짐, 이 모든 게 지금 저에게 초석이 되어 영국에서도 꽤나 인기 있는 선생님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과연 제가 한국을 몰랐다면, 한국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인기 있는 선생님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한때 중국인 친구의 말에 속아 한국을 크게 오해했던 지난날이 매우 후회스러울 뿐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에서 배운 삶의 지혜들을 품고 더 열심히 정진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내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도움을 줬던 도우미 선생님을 비롯한 한국인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기 벌벌 떨고 있는 외국인 남성이 있습니다. 그의 맞은편에는 왜소한 최고의 할머니가 고성을 지르며 남성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네요. 할머니가 따뜻한 옷을 입은 걸 보면 아마 겨울인 것 같은데요. 그에 반해 남자는 얇은 티셔츠 몇 개만을 껴입고 있는 모습입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남자, 그를 몰아세우는 할머니, 과연 이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지리아에서 온 스루라고 합니다. 저는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왔는데요. 나이지리아에서 왔다고 하면 가난을 극복하고 등록금을 후원받아 왔다고 생각하시고는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부유한 사람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저는 감사하게도 자수성가한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덕분에 한국으로 공부를 하러 올 수 있었어요. 대단한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굉장히 못 사는 나라에서 선진국이 되었으니 나이지리아 사람으로서 배울 만한 것이 있을 것이라 확신했거든요. 한국은 선진국이었기에 저는 한국에 대한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부모님도 제게 큰 기대를 가지고 있으셨기 때문에 학비나 다른 걱정은 하지 말고 공부에 집중하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죠. 친구들의 부러움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자신들은 꿈도 못 꿀 한국 유학을 간다는 소식에 배 아파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또한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려고 했죠. 그만큼 설레고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도착했고 학교에 입학하기 전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기간 동안에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어딜 가든 밝은 불빛이 있었고 거리에서 방황하는 노숙자들도 없이 깨끗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12가지가 아니었지만 그 중에서도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건 한국의 치안이었어요. 밤에도 산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감격한 저는 매일 집 앞에 공원에서 산책을 했습니다. 공원과 제가 지내던 곳 사이에는 먹자 골목이 있었는데 산책을 마치고 그곳을 지나던 중이었죠. 그런데 먹자 골목 가장자리에 있는 벤치 아래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건 사람이었어요. 큰 일이라도 당한 줄 알고 급하게 다가갔습니다. 사실 나이지리아에서 저런 사람이 보이면 도망가는 게 답입니다. 그 사람을 공격한 사람이 숨어 있다가 저를 덮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이기 때문에 용기를 냈어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꿈틀거리던 남자에게 다가갔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누군가에게 공격받은 흔적이 없었어요.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니 술 냄새가 났고 정장을 입은 그 남자는 술에 취해 잠에 든 것이었습니다. 곧장 경찰을 불렀고 경찰은 남자를 깨웠습니다. 그러고는 지갑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경찰이 지갑을 가져가려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직도 나이지리아에는 이런 식으로 돈을 갈취하는 경찰들이 있었거든요. 잘못을 저질러도 돈을 슬쩍 찔러주면 풀어주는 경찰도 많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국 경찰들은 그 아저씨의 지갑을 꺼내갔습니다. 저는 이도저도 못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경찰에게 항의를 했다가는 끌려갈 게 당연하니까요. 그런데 이후 경찰이 보여준 태도는 남자가 술에 취해 길에 널브러져 있는 것보다 놀라웠습니다. 경찰은 지갑을 이리저리 보더니 동료에게 누가 훔쳐가지 않았나
보내라고 말하곤 지갑을 술 취한 남자의 안주머니에 넣어주었어요. 돈이 넉넉하게 들어있는 것을 보고 절도를 당하지 않았으니 다행이라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한국인들에게는 이게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저에게는 두고두고 생각날 만큼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이지리아에서는 볼 수 없는 한국에서만 볼 수 있을 법한 놀라운 일들을 몇 번이나 마주했었고, 저는 이런 한국에 꽤나 잘 적응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그 모든 생각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입학을 하고 난 뒤 만난 모든 학생들은 저를 무시했어요. 조별 과제가 꽤 많은 학과였는데 누구도 저와 한조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보다 학문에 대한 열정이 많았는데도 말이죠. 어느 수업에서는 한 학생이 저와 같은 조가 되기 싫으니 조를 바꿔달라고 교수님에게 요청하는 모습까지 보고 말았습니다. 입학하고 꽤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도 만들지 못하고 외롭게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 이 친구들이 제가 나이지리아 사람이라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에서 왔으니 본인들에게 별다른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라 판단했어요. 솔직히 나이지리아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한국이 이런 식으로 사람을 무시하는 나라라면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부모님이 저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를 생각하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꾸역꾸역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중간고사 기간이 되었어요. 한국 학생들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일주일 내내 밤을 새우면서 공부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시험 기간 내내 도서관의 문은 잠긴 적이 없어요. 또 학교 앞에 있는 카페는 항상 만석이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모든 곳에 널려 있었어요. 저도 그런 분위기에 맞춰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고등학생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으니 그게 가능할지 몰라도 저는 아니었어요. 저는 인생에서 밤을 새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틀 정도 잠을 못 자자 한계가 왔어요. 그렇게 도서관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누군가가 제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와 조별 과제를 함께 하고 싶지 않다고 했던 학구였거든요. 저는 그때의 기억 때문에 이 학우가 이렇게 졸면 다른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니 돌아가라. 이딴 자세로 공부한답시고 앉아있는 건 자리 낭비, 전기 낭비다 이런 식으로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학우는 제게 캔 음료를 건넸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는 눈빛을 보내니 마시라는 제스처를 취하더라고요. 그 학우가 건네준 건 에너지 드링크였습니다. 주변을 보니 모든 학생들이 그걸 마시고 있더라고요. 이걸 왜 주는 거냐라고 물으니 이걸 먹으면 조금은 버틸 수 있을 거라고 말하곤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언제는 저랑 함께 공부하는 것조차 거부하더니 왜 이제 와서 챙겨주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은 계속됐습니다. 그 학우는 그것 말고도 커피를 사다 준다거나 족보라고 불리는 것도 전해주었어요. 족보는 선배들로부터 받는 건데 저는 그런 게 있는 것도 몰랐거든요. 족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였습니다. 저는 그 학우 덕분에 꽤 좋은 성적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시간을 보내며 그 친구와도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마음 한편에 묵혀두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왜 저와 함께 공부하고 싶지 않아 했냐는 것이었죠. 그 친구는 깜짝 놀라며 그걸 알고 있었냐고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이유를 듣고 난 뒤에야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의문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저희 과에 있는 유학생들은 악평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중국인 유학생들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하죠. 그 학생들은 돈만 주고 학교에 입학한 사람들이었는데 한국에서 학위만 따면 그만이었기 때문에 학교 행사나 공부에는 관심도 없이 먹고 노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조별 과제를 하게 되면 제대로 중국 유학생들이 참여도 하지 않아
늘 피해를 끼쳤고 그 때문에 안 좋은 학점을 받은 학생들도 많았다고 해요. 게다가 중국 유학생들은 학교 앞 주점에서 술을 먹고 난동을 부리다 보니 학과의 이미지도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항공과에 있는 여학생들에게 추근덕거리는 것 때문에 저희 학과는 기피 대상 1호 학과가 되었던 것이죠. 심지어 중국인 남학생들 여럿이 항공과 여학생 집 앞에 찾아가서 한 번만 얼굴을 보여주라는 등 자기들과 함께 놀면 좋은 것을 주겠다는 등의 성적인 말까지 해서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었고 그 중국인 학생들은 이례적으로 학교에서 퇴학되었다고 합니다. 퇴학은 어지간한 일 아니고서야 안 하는 것인데 망설임 없이 퇴학을 시켰다니 어떤 상황이었는지 다 듣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학과 이름이 새겨진 점퍼를 입고 그런 망나니 같은 행동들을 했었고 저는 그 중국 학생들이 부끄러움도 모르는 이들이라는 생각도 들었죠. 생각해보니 학교 앞에 경찰이 온 건 몇 번 본 적 있었어요. 술 먹고 술병을 깨뜨리며 싸우고 술에 만취해서는 아무 데서나 노상방뇨를 하는 사람들 때문이었는데요. 저는 그 사람들이 전부 중국인이라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 학생들도 자국에서는 어느 정도 사는 사람들일 텐데 문명을 배워본 적 없이 미개한 행동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됐죠. 친구는 제게 모든 중국인들이 저러지는 않겠지만 내가 본 중국인들은 모두가 저랬다라는 명언까지 남겼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왜 다른 학생들이 저를 피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저라도 유학생들을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달랐다고 합니다. 일단 피부색이 달랐고 밤새서 공부하는 걸 보고 힘든 게 눈에 보이는데도 자리를 지키며 어떻게든 공부하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했다고 했어요. 또 강의가 끝나고 나면 교수님에게 찾아가서 질문을 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그런 제 모습에 진정성을 느끼고 제게 손을 내밀어 준 것이었어요. 미안하다고 자신의 행동을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생각하고 있던 한국의 이미지가 한순간에 회복되었습니다. 이후엔 많은 친구들이 생겼어요. 학교 생활도 잘 적응했고 방학이 되어서 함께 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고 저와 함께 지내던 친구들은 모두 군대에 갔습니다. 저와 같은 학번은 중국인 유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없었어요. 내년엔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만 깊어지고 있던 중 이 모든 걱정을 하등 쓸모없는 것으로 만든 심각한 일이 터졌습니다. 갑작스럽게 국제전화가 걸려왔어요. 부모님이었어요. 이렇게 전화를 한 적이 없는 분들이라 의아해하며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를 건 어머니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울먹거리며 저희 집이 쫄딱 망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는 말이 이런 뜻이더라고요. 저는 지금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며 어머니에게 나이지리아 상황을 물었습니다. 말 그대로였습니다. 저희 집은 한순간에 쫄딱 망했습니다. 현재 부모님은 쫓기는 상황이었고 저에게도 겨우 전화하신 거였습니다. 제가 당장 나이지리아로 간다고 했지만 어머니는 제가 나이지리아에 도착하는 순간 부모님을 쫓는 사람들이 저를 찾아낼 것이라며 한국에 있으라고 하셨어요. 모든 생활비와 지원이 끊겼고 저는 이전에 부모님이 주신 용돈을 모아둔 것으로 근근히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휴학계를 냈고 금방 나아질 거라 생각했던 집안 사정은 당초에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돈이 조금씩 떨어졌고 저는 집도 정리하고 달방이라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알바라도 하고 싶었는데 저를 써주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어요. 학교에서는 좋은 친구들을 만났지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일용직 노동을 했습니다. 알고 지내던 친구들과 연락할 방법도 없었어요. 휴대전화 요금도 낼 돈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건장한 체격이라 일용직 노동이 크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저를 힘들게 만든 건 따로 있었어요. 그건 바로 한국의 겨울이었습니다. 처음 겪은 한국의 겨울은 정말이지 살인적이었어요. 나이지리아에서 온 제게는 더 힘든 추위였죠. 여름의 더위와 봄, 가을의 쾌적함을
한순간에 잊게 만드는 겨울바람을 맞는 순간. 저는 이곳에서 동상으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제가 있던 여인숙은 난방이 잘 안 되는 곳이었어요. 된다고 해도 공과 금이 아까워서 따뜻하게 틀지 못했겠죠. 그렇다고 따뜻한 옷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한국에 와서 겨울 옷을 사겠다는 생각으로 겨울 옷 한 벌 없었거든요. 저는 결국 심한 감기에 걸렸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 겪는 지독한 감기였죠. 하루라도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도무지 일을 하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때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어요. 달방 할머니였습니다. 아직 월세를 낼 때가 아닌데 찾아오신 걸 듣고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설마 나가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문을 열자마자 할머니의 호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야 총각 왜 이래 할머니가 왜 화를 내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제 멱살을 잡고 끌어내려 자신의 시선에 저를 맞추더니 손을 들어 제 이마를 짚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어안이 벙벙한 와중에 할머니는 이미 제 방 안으로 들어오고 계셨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아무리 집주인이라고 해도 제가 쓰는 방에 함부로 들어오는 법은 없었어요. 할머니에게 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고 화를 내고 있는데 할머니는 저를 다시 바라보며 호통을 치셨어요. 할머니는 열이 그렇게 펄펄 나는데 화낼 기력은 있나봐 하셨죠? 저는 아차 싶었습니다. 할머니가 제 멱살을 잡아서 짜증이 난 상황이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열을 쟀던 것이더라고요. 할머니는 집안을 살피더니 또 저를 쏘아보셨습니다. 난방 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난방기가 고장난 것 같다고요. 그러자 할머니는 또 소리를 치셨습니다. 난방기가 고장이 나긴 개뿔이라며 난방기 버튼을 누르셨죠? 이걸 안 눌렀으니 난방이 안 되지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저는 서둘러 그 버튼을 끄려고 했습니다.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올 거라고요. 할머니는 제 팔뚝을 찰싹 때리시면서 난방비는 숙박비에서 나가는데 무슨 헛소리냐고 혼을 내셨습니다. 그렇게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 정말 집이 서서히 따뜻해졌어요.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이불 안으로 더 깊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또다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발 눕고 싶다고 생각하며 겨우 몸을 일으켰는데 이번에 할머니는 품에 커다란 무언가를 안고 오셨어요. 그러고는 그걸 제 이부자리에 깔아주셨죠. 뭔지 모를 그것을 콘센트에 연결하시고는 저를 그곳에 누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할머니가 깔아주신 이불 같은 것에서 뜨끈한 열이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그건 전기장판이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도시락 통 같은 것도 들고 오셨는데 거기에 뜨끈한 쌀로 된 음식이 있었어요. 그러고는 퉁명스러운 말투로 밥 먹고 약을 먹으라며 상을 차려주시고 가셨습니다. 그 덕에 이틀 만에 감기가 깨끗이 나았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절 경계하는 모습이었던 할머니가 갑자기 따뜻하게 대해주시니 정말 당황스러운 마음에 저를 싫어하는 게 아니었냐고 감기에 걸린 저를 굳이 돌봐줄 필요는 없지 않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우리 집에 기어 들어왔으면 가족인 거나 다름없는 거야 라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같은 핏줄이 아닌데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겠어요? 이 이야기를 하자. 할머니는 특유의 화난 목소리로 시끄러운 소리 하고 있네. 느그 나라에서는 그런 줄 몰라도 여기는 아녀 사람이 정이 있지. 핏줄 따지고 있을 시간에 몸이나 빨랑 다 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이라는 단어는 친구들에게도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저를 위해 타지에서 고생한다며 음식을 보내주셨던 친구의 어머니의 행동도 전부 정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학교 앞 식당 사장님도 가끔 정이 있지라고 말씀하시며 서비스를 주기도 하셨어요. 한국인의 정은 세상 그 어떤 말로도 번역이 불가능한 한국인만의 고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단어를 할머니와 지내며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때의 감기는 제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 중 하나였지만 한국에서 갖게 된 또 다른 따뜻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겨울은 여전히 매서웠습니다.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씻고 나왔는데 창밖을 보니 눈이 미친 듯이 내리고 있었어요. 나이지리아에서 눈이 오면 모든 사람이 지하에 땅굴을 팔 거예요. 지구에 종말이 올 거라면서요. 그래서 펑펑 내리는 눈이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에 눈이 얼마나 많이 올 수 있는지를 간과하고 있었어요. 2시간 정도가 지나니 길에 눈이 이미 쌓여 있었습니다. 마음이 초조했어요. 하필 그날 식재료가 뚝 떨어져서 다음날 장을 볼 생각이었고 도움을 구할 할머니도 자녀분의 집으로 며칠가 있으셨거든요. 저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일도 못할 거고 할머니가 오실 때까지 꼼짝없이 집에 갇혀 있어야 할 판이었습니다. 초조한 마음에 자다 깨다 하며 눈이 쌓이는 상황을 지켜보았는데 제 바람이 무색하게 눈은 그칠 기미가 없었어요. 그러다 까무룩 잠에 들었고 눈을 뜨니 이미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체념한 상태였어요. 마지막에 봤을 때 사람 정강이까지 눈이 쌓여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창밖을 본 저는 깜짝 놀라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분명 눈에 뒤덮여 있어야 할 도로의 눈은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고 인도도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어요. 도로와 인도 가장자리에 쌓여 있는 눈이 아니었다면 어젯밤에 본 눈이 환상인 줄 알았을 거예요. 바로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 때문에 큰 사고가 난 줄 알았는데 가까이 다가온 차는 구급차도 아니었고 경찰차도 아니었습니다. 느릿하게 저희 집 앞 도로로 다가오는 차는 차 앞부분에 커다란 무언가가 있었는데 차는 그것을 이용해서 눈을 밀어내고 있었어요. 쌓인 눈도 거의 없는데 계속 눈을 치우던 거였습니다. 그걸 제설차라고 부르더라고요. 저는 후다닥 밖으로 나갔습니다. 인도도 깨끗했어요. 저 제설차가 인도까지 올라올 수는 없었을 텐데 대체 어떻게 된 건지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러던 그때 옆 건물 국밥집 사장님이 어디선가 삽을 들고 오셨어요. 그러더니 인도의 눈을 치우셨습니다. 눈을 치우는 빗자루 같은 걸로 인도를 쓸어내렸죠. 그러자 정말 마법처럼 인도가 깨끗해졌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은데 사장님은 여기서 끝내지 않고 박스를 펴서는 평평하게 만들어서 인도에 까셨어요. 어느 정도 안면이 있던 저는 사장님에게 가서 왜 이런 걸 까는 거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은 날이 추워서 사람들이 미끄러질 수도 있으니 박스를 펴서 까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사장님이 천재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인도가 사장님의 집도 아니고 사람들이 다니는 곳인데 이걸 왜 굳이 사장님이 하냐는 것이었죠. 제 의문의 사장님은 한국인이라면 모두가 이걸 당연하게 생각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더니 빗자루와 눈썹을 들고 다른 곳으로 향하셨습니다. 또 어디에 눈을 치우려는 건가 했는데 사장님은 인도에 있는 한 노란색 통을 여셨습니다. 지나가면서 몇 번 본 적이 있기는 한데 그것의 정체는 몰랐어요. 저는 노란색 박스 안을 슬쩍 보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안엔 사장님이 쓰시던 눈삽과 같은 제설 도구와 소금, 모래 같은 게 있었거든요. 저는 사장님에게 여기서 이걸 빌리는데 얼마나 내야 하냐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며 이걸 빌리는데 돈을 왜 쓰냐고 하셨어요. 그건 나라에서 무상으로 빌려주는 제설 도구였습니다. 만약 나이지리아에 이런 비슷한 것이 있었더라면 설치한 지 10분 만에 몽땅 도둑 맞고 말 거예요. 나이지리아가 아닌 미국 같은 선진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낸 세금으로 둔 제설 도구이니 내가 가져가도 괜찮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겠죠. 하지만 한국의 정부는 국민들의 시민의식을 믿고 있었어요. 당연히 아무도 훔쳐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 그런 것들을 도로에 잠금 장치도 없이 두었겠죠. 한국의 겨울은 너무나 추웠지만 그 겨울에 본 한국의 새로운 모습은 지금까지 봤던 것들보다 더욱 따뜻했습니다. 몸은 차가워도
마음은 따뜻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이외에도 저를 향한 여러 사람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복지센터에서 나온 사람이 이불을 가져다 주기도 했고, 옆집 국밥집 사장님은 제가 나이지리아로 돌아갈 때까지 저 몰래 국밥을 곱빼기로 주셨습니다. 할머니에게 제 사정을 듣고는 제가 밥이라도 든든히 먹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거였어요. 집안이 그렇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는 정말 죽고 싶었는데, 한국에서 할머니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정을 느끼면서 심리적으로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그분들의 따뜻한 보살핌이 아니었다면 저는 가족도 친구도 없는 아주 먼 외국 땅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연을 쓰는 지금 저는 나이지리아에 있습니다. 다행히 집안 사정이 꽤 괜찮아졌거든요. 이 상황이라면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목표가 있다면 제 학교 친구들이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하는 시기를 맞추고 싶다는 것이에요. 제가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옆에서 늘 도움을 주었던 한국인 친구들이 아주 많이 보고 싶었거든요. 나이지리아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가도 한국이었으면 이건 이랬을 텐데, 저건 저랬을 텐데라는 생각들이 자꾸 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옆에서 보시던 부모님도 다시 한국으로 복학할 수 있게 준비하자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을 들으면 전 너무나 당연하게도 물론이라고 말하면서 기분 좋은 웃음을 보이곤 합니다. 한국 학교에 다시 복학해서 들어가게 되면 보고 싶은 한국인 친구들도 만나고, 그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 제가 지냈던 달방의 할머님과 국밥집 사장님께도 인사드리러 갈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랄까, 한국에서 만났던 모든 분들이 그냥 너무 보고 싶습니다.